자, 하늘길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시작해.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먼저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게 그 젊은이가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집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또 약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솔님과 같이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은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인공이 그 늙은이를 만났을 때, 그런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맨 앞부분 아버지와 얘기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 준호야? 네? 왜 인상 깊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은 왜 왜 가난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신기한 말을 많이 말해갖고 인상이 가장 깊었어요. 다음은 선생님 말씀. 네, 저는 이 젊은이가 찾아가던 중에 선비 학자 누구지? 누군가 학자? 오래된 집에서 책을 읽는 선비를 만나가지고 그 선비가 뭐 책에는 없는 것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가 뭐 이 책 찾아서 얘기하고 저 책 찾아서 얘기하고 결국은 없었던 그 부분을 보면서 이문열 선생님이 작가고 책 팔아서 사시는 분인데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도 역시 뭐 독서 중요하다 뭐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씁쓸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성이. 여기 보면은 되게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인물들하고 또 여기 나온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이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름 모를 산, 높이 모를 산에 있는 도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약간 청렴결백하고 착한 사람일 것 같았는데 겨우 밑에는 황금 방석이 욕심나 산으로 못 올라가고 있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사를 만나기 전에 그가 악기를 연주하고 막 시를 읽고 이런 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하늘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하늘을 부른다고 믿었던 게 신기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늙은이인가 집주인인가 뭔가 하늘길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인물 중에는.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그 학자 못지않게 또 이제 인상 깊었던 인물을 하나 더 고르라면 시인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서 시인 어쨌든 뭐
가장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보다도 시인을 가장 어쨌든 더 하늘에 가까이 있는 배치한 이유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그 음악가나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불러 내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불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 지어내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 시인의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되게 이문열 작가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인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식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길을 올라가서 하늘길을 올라가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든 게 아주 끈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책에서는 옥황상제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뭔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옥황상제를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뭔가 가난을 이겨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준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신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런 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거를 극복한다? 약간 그래서 되게 약간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갑자기 자기가 왜 가난한지 그걸 찾으러 하늘길을 떠나는 게 되게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리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젊은이를 보면서 그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도사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하늘에 이제 가지 못했는데, 그 젊은이는 계속 이렇게 다른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이렇게 하늘에 간 모습이 되게 끈기 있고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 젊은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놀라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가난했을 경우에 원망하거나 신산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석이 얘기했나 뭐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대체 왜 가난한 건가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을 만나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어쨌든 자기가 그 처음에 궁금했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거기서 또 그런 그 뭐야 필요해 그런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내 던지고 나간 모습도 일단 놀라웠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높이를 모를 산 뭐 이런 식으로 그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어야 그 저기 할 텐데, 가능성 없는 세계에 그 덤벼드는 그 무모함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것들도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까 여러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제 돌아왔으면 그냥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그걸 또 다 놓고 결국은 또 떠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이 캐릭터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주채연이? 채연이. 네, 저는 이 책의 배경이 뭔가 그 옥황상제와 운명을 조절하는 사람 하늘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존재할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끝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저는 약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연과 우리의 행동에서 달라질 거라는 그런 편이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재현님과 비슷하게 약간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약간 이야기를 약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손님과 전처럼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또 과장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요즘 과학으로 봤을 때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지연아. 그러면 준호.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똑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옥황상제가 자체가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뭐라던가 어떤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사건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합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운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세세하게 넌 가난하게 운명제졌어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내가 이때 태어나서 무슨 이런 커다란 어떤 역사 사건 속에 내가 휘말려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운명 비슷하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자, 하늘길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야? 이문열. 이문열 선생님이야. 혹시 우리 이문열 선생님의 책 예전에 본 거 뭐가 있어? 우리의 일그러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이문열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문열 선생님은 그 외에도 뭐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안 유명하지만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다 이문열 그 소설가에 대해서 다 이름은 다 알고 있고 아마 이문열 소설가의 작품 한두 편 정도씩은 다 읽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열 소설가의 책이고 이 하늘길이라는 책은 그 원래는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그 우리가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하는데 차용 빌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빌려온 거야? 혹시 알아? 복덩어리 총각. 응? 뭐라고? 복덩어리 총각. 복덩어리 총각? 네. 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렇지 복덩어리 총각이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빌려온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야기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그 이렇게 뭘 구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바리대기 공주? 바리대기 얘기 혹시 알아? 우리나라 옛날 얘기 몰라?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여럿을 만나.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 그것들을 갚는 어떤 그런 이야기 형식을 갖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 형식을 빌렸다던가 아니면 그 무슨 한라라 위에 그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옛날 얘기 중에 빌보기라고 해서 그 하늘나라의 곳간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뭐 한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타고날 때마다 재물복 뭐 이런 거 운명 이런 거 그 수명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모여서 섞어서 이 책을 만든 어떤 그런 방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옛 이야기의 그 기본 틀에다가 작가의 새로운 상상이 보태어져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다 이 책인가? 쌤과 같은 책인가? 그래 그래. 11쪽 보면 가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가 그 11쪽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사는 움막은 이형조차 제대로 얽힌 것이 못돼 눈비가 오면 식구대로 습기 찬 동굴이나 솟빈 고목 등걸을 찾아들어야 했습니다. 입성도 사는 집만큼이나 변변치 못해 그들이 걸친 해진 배는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기는커녕 여름에 따가운 햇살조차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이라고 더 나을 리 있겠습니까? 때로는 개똥에 남아있는 사귀지 못한 아다를 씹고 이어 곱삶아 먹고 부잣집 새우물 숯을 헹궈 그 물을 꾹 삼아 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까지. 소리 거기까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선 사는 집, 두 번째가 입는 옷, 세 번째가 먹는 음식.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묘사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1년에 여러분들이 가난을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가난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얘기. 옛날 옛적이 아니라 2021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고 어찌나 가난했던지 라고 했을 때 왜냐면 최소한 지금 움막의 이용조사 제대로 얻지 못해서 이런 집은 없거든 지금 현재. 또 지금 현재 뭐 해진 배는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지금부터 쌤 시간 한 3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워드로 작성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가가 되어서 요즘에 어떤 가난한 집 아이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가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묘사할지 가난을 묘사하는 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야 이해했니? 네. 네. 그러니까 가난을 묘사하는 대상이 아이인 거죠? 아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2021년 판 하늘길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요 11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주성 이해했어? 네. 네. 일단 3분 주고 필요하면 시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전에도 다 쓴 사람 있으면 다 썼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써봤어? 아니면 시간 좀 더 줘? 써보긴 했는데.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시간 좀 더 줘? 2분 정도 더 주면 될까? 예. 소리는 다 썼니? 조금 더 그래, 그래. 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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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몇 글을 썼는지. 아까 2등이 누구였지? 두 번째 누가 했지? 두 번째요? 음, 저였던 것 같은. 그럼 주성이부터. 썼으면 컴퓨터에 썼으면 공유해서 보여주고 안 그랬으면 발표하고 그냥. 2021년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다 하는 외식 같은 것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양의 찰만큼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의 아이는 남들은 다니기 싫다고 하는 학원을 오죽하면 다니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성이의 가난은 외식을 못하는 것, 학원에 못 다니는 것. 주성이의 가난은 그렇습니다. 다음 3번이 준호. 예. 어, 발표할게요. 2021년 어느 한편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해 엄마밖에 남지 않았고 또 엄마는 병에 걸려 많이 힘듭니다. 아이는 너무나 어려서 일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거라곤 사람들한테 얻어먹는 것이나 또 사람들이 잠시 두고 간 음식을 몰래 뺏어 먹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준호에게 가난이란 이제 홀로 어머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던가 먹을 것이 뭐 남이 남겨놓고 간 것들을 먹는 어떤 그런 상황이 가난이라고 잘 묘사했습니다. 다음 재현이. 저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썼는데 괜찮아. 음, 밤마다 부모님의 말싸움이 들렸고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아껴 써야 했다. 집 천장은 무너질 듯 얇았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동안 나는 집에 처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외로웠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님의 싸움으로 표현되는 아무래도 뭐 가난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잦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의 상황을 갖고 가난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음 소리. 한 가난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계셨지만 살고 있는 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쥐가 종종 나오는 반지하 집과 집에서 살고 있었고
사계절을 모두 책임져주는 세벌의 해진 옷, 그리고 주변에서 주워온 낡은 책상과 의자 같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슨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라고는 주변 이웃들이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수도꼭지에서는 녹슨물이 나오고, 야, 자, 수혜님은 재현이 소리 때문에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수혜님이 주성이, 재현이, 준호의 그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 가난을 꼭 여기 의식주로 표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소리도 수혜님하고 비슷하게 이 책을 바탕으로 써가지고, 수혜님도 이 책을 바탕으로 써가지고, 소리 덕분에 수혜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혜님이 쓴 건 이렇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사는 집은 햇빛 한 줌 안 드는 음습한 지하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있고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와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자야 했습니다. 옷은 대부분 헌옷 수거함에 버려진 것들 중 그나마 입을 만한 걸 골라 입어서 늘 제 몸보다 크기 일수였습니다. 먹는 것이라고 나을 턱이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다반사였고 어쩌다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받아다가 하루 식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질 형편이 안 되어 구형 2G 폴더폰으로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텔레비전은 뚱뚱한 구형 텔레비전으로 가끔 화면이 끊기가 일쑤여서 그때마다 탁탁 때려줘야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난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을 잘 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게 많다라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책의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거나 이렇게 응용해서 써보는 것들도 여러분이 또 글 쓰는 그런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글들을 잘 쓰네. 자, 그 다음 쪽에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의 원인을 몇 가지 짚어서 얘기하고 있거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의 원인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선 제시되어 있는 가난의 원인은 뭘 짚고 있어? 주성아 뭐? 복? 복? 복. 뭐라고 그런 거야? 주성 안 들려. 복이야, 복. 복이 왜? 복이었던 것 같아. 그래? 가난의 원인. 여기 책에 아예 나와 있잖아. 12쪽. 왜 가난하대?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하대? (12쪽에) 그렇지. 게을러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서 게을르니까 네가 가난하지. 개인의 탓을 하고 있어. 게으른 개인의 탓. 두 번째. 해품? 해품이라는 게 뭐야? 해프다는 게 뭐야? 해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몰라? 막 쓰는 거. 절약하지 않는 거. 막 샴푸도 막 팍팍 쓰고, 물도 막 쓰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너 왜 이렇게 해프니?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벌어. 뭐 100만 원 벌어. 근데 막 옷 사입고 뭐하고 하느라고 막 120만 원, 130만 원씩 써. 그러니까 늘 빚을 져.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프게 살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가. 잘못에 대한 벌. 지난 잘못에 대한 벌. 이게 어쩌면 아까 주성이가 말했던 복과 연결될 수 있는데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네 조상이 뭔 죄를 져서 그래서 그 벌로 네가 이렇게 뭐하게 사는 거다? 가난하게 사는 거다라고 해서 이른바 운명론적 관점. 그러니까 첫 번째 게으름과 해품은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잘못이에요. 너가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해프게 쓰니까 네가 또 남아나는 돈이 없지.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지. 근데 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벌은 본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아니면 너희들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소리는 어때? 소리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가난한 것 같아?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그 주변 환경이 음, 좀 불우하거나 그런 환경, 것이 더 환경 탓이 클 것 같다. 준호는 어때? 준호는? 저도 똑같이 게으르거나 음, 뭐 소리님처럼 그냥 인생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재현이는? 저도 비슷하게, 뭔가 마땅한 직업이 없거나 또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주성이는? 저도 환경 탓이 맞는 것 같아. 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가난을 개인의 잘못으로 본다면, 게으르다면 그 사람을 정신훈련을 시켜야지. 그 사람을 정신훈련을 시켜서 네가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라. 정신개조를 시켜야지. 해프면 역시 그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줘야지. 근데 뭐, 지난 잘못에 대한 벌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거 운명을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아까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면 그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건 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문제의 원인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책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난의 원인을 결국은 뭘로 본 거예요? 이 책에서는 결국은 운명. 이 책에서는 운명으로 본 거야.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자기의 그 뭐야 재물복이 있었다. 근데 이 곳간에는 아무것도 뭐에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할 수,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운명론적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뭐 여러분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운명론적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여러분이 부자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운명이 존재한다는 쪽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뭐 이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지 준호는 어때? 어느 쪽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너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고난 복 또는 그런 게 있어서 재물운 이런 게 있어서 어,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하는 것들은 운명에 더 가깝다고 보는지 아니면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음,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생각해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소리는 저도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재현이 저도 그 개인의 노력이 더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주성이 저도 개인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면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걸로 선생님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사람이 돈을 쫓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도록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 말을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사람이 돈을 쫓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쫓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어른들 사이에서. 근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이 돈을 쫓는 거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쫓도록 만든다는 거는 돈이 사람을 쫓도록 만드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약간 운명론에 가까운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스님이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가?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그래. 나중에 혹시 그런 말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드무비라는 말 혹시 알아? 로드무비? 로드무비. 영화 형식들 중에서 한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뭐 해가면서 옮겨가면서 영화를 찍는 어떤 그런 방식을 로드무비라고 그래. 자, 쌤이 왜 갑자기 로드무비 얘기를 했을까? 하늘길 있다 말고. 이 음, 책도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계속 뭔가 모험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그렇지. 이 이야기도 역시 지금 재현이가 설명한 대로 공간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부분들을 각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방랑을 해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야?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음, 맨 처음에 간 곳 여인의 집, 응? 여인의 집. 그렇지. 아니, 여인의 집 이어서 그 과거에 한때 아주 큰 부자였다가 뭐가 나타나는 바람에 요괴가 나타나는 바람에 머리둘 달린 요괴가 나타나는 바람에 폐가가 됐던 그 집이 제일 첫 번째 집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오는데 그거를 각자 여러분들이 뭐 책 다시 봐도 좋고 메모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거 나서 우리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할까 같이? 네. 어떻게 할래? 지금 같이 그냥 해? 아니면 네. 각자 좀 찾은 다음에 같이.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지? 잠깐만. 여인의 집. 요괴가 나타난 쌍두요괴. 머리가 둘 달린 쌍두요괴가 나타나 폐가가 된 집. 두 번째는 선비의 집? 응? 뭐라고? 선비의 집? 책을 읽는 선비의 집. 세 번째는 어, 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집이요. 악기를 연주하는 집, 연주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있지, 이 공간이. 여기 바로바로 옮겨. 머리 떨어진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만나고 또 누굴 만나? 바로 옆에. 돌이나 나무를 깎는 사람. 음. 또 음, 표정과 몸짓으로 하늘을 불러내린다는 사람. 뭐라고? 표정과 몸짓으로 하늘을 그럼 불러내린다는 그 사람은 사람. 뭐야? 춤추는 사람이야? 연극하는 그림 사람이야? 보면 그림 보면 춤추고 있는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시인인 것 같은데. 시인.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 뭐야? 공통점이 뭐야? 예술가. 응? 예술가.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네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가? 이무기? 어? 높이 이무기 모를 산. 전에 뭐라고 소라? 높이 모를 산. 아, 높이 모를 산에 아, 누구? 도사. 도사. 어. 그 다음에 누굴 만나? 이무기. 아, 이무기. 어? 증온 후 돌아 못 올 바다를 건너서 이무기 이를 만나고 그리고 끝으로 어디? 황상제. 어? 하늘문의 옥황상제. 하늘.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살동구대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6가지 정도의 그런 공간들이 이동에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요 2, 3, 4번이 중요해. 2, 3, 4번이. 요 이문열 작가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2번과 3번과 4번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늘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하늘길 찾아 나선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이 하늘길 찾아 나선다는 것들이 꼭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늘길을 찾아 나선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 책을 읽는 선비의 집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방법으로 하늘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책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공부해서 하늘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문열 저자의 결론은 책을 통해서 하늘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응?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또 예술가들은 말 그대로 뭘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자기가 이 예술적 성취를 통해서 그 예술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절대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소리로, 색과 형태로, 몸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인데 이 이문열은 그냥 단지 그걸 흉내낼 뿐 진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 그 예술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예술이 참된 진리나 이 절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이문열은 그 절대 아름다움을 단지 예술은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 예술 그 자체가 절대 그 아름다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모를 산 긴수염 도사는 뭘 상징해? 마음의 조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인들, 도 닦는 사람들.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도를 닦는 걸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 욕심. 욕심. 무슨 욕심? 근데 그 부분 이해가 가? 너희들은? 선생님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이해를 했어? 아니 이 도사가 왜 욕심을 부려? 도사의 그 황금방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해? 혹시 자기 생각 있어? 도사의 그 황금방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자, 선생님도 그 도사의 황금방석이 뭔지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 굳이 말한다고 굳이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 도사의 황금방석은 그 도사가 하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세상에 대한 미련, 아쉬움 이런 거를 버리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세상 자체와 뭐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그걸 갖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 마음 이런 거를 내던지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는 그 욕심, 황금방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수렴은 해. 이런 수렴의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자, 시인에게는 시인의 호리병이 문제였지. 그 호리병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 그 시인이 하늘에 못 도달한 거, 예수가들이 하늘에 못 도달한 것들은 호리병 때문이라고 했거든. 그 호리병 얘기하는 건 뭐였어? (134쪽) 135쪽이구나. 왜 그들은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야? 취해서 헛것을 보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속이고 그렇지. 그럼 그 호리병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그러면? 술? 술이 들어있어. 취해서 헛것을 보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아울러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예술가들이 그 시인이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높은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오를 수 있대? 몸과 마음을 다 어, 내던져. 몸과 마음을 내던져 부른다면, 즉 진심을 다한다면 그러면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진심을 다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시인 이문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예술가들이 진심을 과연 다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하면 예술적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늘길이라는 책은 단지 책이 아니라 이문열 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자기의 예술관,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도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문열 작가의 그런 예술관,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을 읽은 선비는 왜 문제라는 거야?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긴한 거지 하늘과의 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책은 그래서 뭐 책이 다 쓸모가 없는 거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 요긴한 것이지 하늘의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책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책은 결국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지식이 담긴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관해서는 지혜를 담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어떤 그런 하늘의 세계는 애당초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아까 누가 또 얘기했었는데 이 젊은이가 6해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애도 낳고. 근데 왜 이 젊은이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이 그 젊은이의 마음, 이 책을 통해서 쭉 살펴봤을 때 이 젊은이가 도대체 사라져버린 그 이유, 그 젊은이의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어, 음,
왜 젊은이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 끝에? 어, 어, 음. 이제 행복한 삶을 누렸고,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이제 다음 가정들한테 나누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스로 사라졌다. 행복한 가정을 남한테 나눠주려고? 음, 야, 너네 전,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냐? 준호야? 어. 그건 아니, 이 젊은이가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지는 거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야, 준호야? 어, 그래, 더 생각해보고. 재현이는? 저는 약간 이렇게 긴 모험을 통해서 옥황상제를 만났지만 그래도 뭔가 왜 자기가 그때 가난했었는지 그 답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다고? 그래서 그 답을 찾으러 또 떠난 것 같다, 재현이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 어. 근데 그 곳간이 비어 있어서라고 답 찾은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채워져서 다시 이렇게 해결된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현이가 보기에 또 다른 답이 있다면 그럼 재현이는 하늘길 투도 쓸 수 있겠다. 재현이가 이 하늘길 투를 쓴다면 그 이유를 뭘로 찾을 것 같아?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어? 더 생각해보고. 음, 주성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왜 떠났나? 그럼 너라면 어때? 너라면? 음, 좀 안 떠났을 것 같은데. 뭐라고? 전 안 떠났을 것 같은데 안 잘 떠났다. 모르겠어. 그냥 잘 살았다. 소리는 어때? 오늘 약간 이게 6회 만이라 그랬으니까 음, 좀 꽤 긴 시간인데 이 음. 사이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또 그걸 찾기 위해 떠나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또 그 문제를 또 찾아서 떠났다. 그럴 수 있겠다. 소리 얘기를 듣고 보니 뭐 예를 들면 왜 가난한 건가의 인생의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났었지만 예를 들면 인생에 우리가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의문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질문은 뭐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야 이건 내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좀 내가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궁금한 혹시 질문 없어? 여러분이 10년 정도 살아온 여러분들이 소리 평소에 궁금한 거 없어? 저 생각을 더 해봐야 돼. 준호는 궁금한 거 없어? 말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 준호야 혹시 거울 보면서 막 이런 거 궁금한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한 거 아니야, 준호야?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그 생각을 해본 적 없어? 재현이는 저는 약간 가끔씩 목이나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나쁜 것이 존재할까? 모기. 네, 어, 목이나 아니면 모기는 왜 존재하나? 그래. 그 모기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재현이 같은 저 사람은 왜 존재해갖고 날 자꾸 죽이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쓸모없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존재해가지고 이 모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저런 쓸모없는 것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가? 주성이. 잘 모르겠어. 자, 딱히 궁금한 게 없어. 일찍이 몇천 년 전에 그런 게 궁금해하고 가출한 사람이 있어. 진리를 찾아서.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응?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인간은 왜 병이 드는가? 인간은 왜 늙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이른바 생로병사의 문제에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그 문제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야? 몰라? 인도에 누구? 부처님 시타다타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처음부터 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한 나라의 왕자였어. 아주 큰 왕국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자였어. 결혼까지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병들고 늙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든 거야. 그래서 그 궁금증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아예 그런 거지 하고 만 게 아니라 내가 그 궁금증, 그 고민을 내가 뭐 하리라? 풀리라. 하고 그 사람이 도를 찾아서 그 깨달음을 찾아서 헤맸고 마침내 그 깨달음을 뭐 한 거야? 얻은 거야. 그 깨달음 얻은 그 진리를 설법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고 그게 오늘날 뭐가 된 거야? 불교가 된 거야. 불교. 불교라는 종교는 자체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그런 종교가 불교의 어떤 그런 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마 이 그 소리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떠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수세님도 생각 못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그냥 와서 오손도손 살다 보니 뭐 하늘의 진리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저기 한 게 아니잖아. 그 뭐야 떠난 게 아니었잖아. 시인이나 그 그린 사람이나 그 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늘에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누구는 이 젊은이는 처음에 하늘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야. 젊은이는 단지 뭐 가난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갔다 온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늘길에 가는 것 자체, 하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젊은이도 혹시 한 6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하늘에 가야겠다. 다시 그런 어떤 그런 목표, 현실을 떠나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성이부터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 정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이가 봤을 때 이 책이 어땠는지 평가를 좀 하자면 이 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 책 뭐 읽기 힘들었는지 그냥 솔직하게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거에서 약간 허무하고 신기했어. 자, 그 다음에 채연이.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고, 딱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짧게 보는 그런 전래동화처럼 딱 흐름이 분명하니까 되게, 읽기는 쉬웠던 책인 것 같아요. 흐름이 분명한 구성이 좋은 책이다. 짜임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이게 구성 짜임이 또 제대로 잘 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저도 되게 읽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고 되게 몰입도 있게 읽었는데 이제 젊은이가 되게 저도 이 캐릭터가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되게 약간 본받을 점도 있고 그래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저도 이 책이 스토리 전개가 잘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주인공한테 본받을 점에 대해서 끈기와 노력과 여러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본받을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쌤 생각에 하늘길이라는 책은 뭐 이렇게 흥미주의였던 가벼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고 뭐 13살, 12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바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질문을 담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집 가출해서 뭐 어디 찾아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든 뭐 생각 속에서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지혜를 찾아가는 것들도 그것들도 또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논리를 찾아라라는 책입니다. 논리에 관한 어떤 그러한 책이어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논리를 찾아라.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그래.